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적인 역량도 성장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갑질과 이권 개입, 외유성 연수, 성추문 등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전북 도의회 의장의 갑질 논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지방의회의 여러 문제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최근에 전북 도의회에서 불거졌는데요. 송지용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터져 나와서 당사자가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 먼저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갑질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갑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전라북도 의장의 행위는 이 갑질이라는 범죄에 완벽하게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더하고 뺄 것 없이 이것은 갑질로서 당사자의 무거운 책임 있는 사과와 그에 걸맞는 행동이 좀 뒤따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갑질 행위 이후 당사자의 행위 태도에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고 대죄를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회유를 시도했었고요. 또한 언론 앞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결국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밖에 보이지 않는 함량 미달의 사과를 했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갑질 플러스 발뺌질, 그래서 1+1 이런 형국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우성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게 신뢰를 잃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갑질 문화라는 것은 예. 극복해야 될 과제인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이렇게 제시해야 될 주민 대표가 갑질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좋지 않았던 여론에 더해서 더욱더 실망하는 그런 일이라고밖에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또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이신 분이 상당히 고위급 간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한 시민들은 공무원분들이 과연 시민에 대해서 또 갑질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의원과 또 공무원, 고위 공무원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어떤 시대적 과제라는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우성 국장님은 이해관계의 다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성경찬 의원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도민 여러분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송지용 의장께서 두 차례 사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셨고 또 추후에 다른 행위를 또 사과 표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아까 정무수 국장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은 방향의 결론이 날 거냐 이걸 생각하면서 잘 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 분 모두 이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것 같고요. 갑질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의원님은 아주 강력하게 분명히 갑질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조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권력층 그리고 우리 소위 사회에서 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심리적 기저에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이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서열주의에 기반한 권력 일탈행위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저는 이번 사건도 좀 이렇게 좀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는 형성되는데 그 모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질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한다면 결국 이번 사건도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갑질을 했다는 그 당사자의 책임이 일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갑질 문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사회 현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극한의 경쟁 그리고 양극화 이것에서 잉태되어 가고 있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좀 사회 갑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이 갑질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적 접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사건이 그냥 위야무야 바닥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런 일들을 수행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격려의 박수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우성 국장님 조금 덧붙이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구시대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개선하지 못한 의원들의 습관이 만들어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좀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불거졌는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갑질은 갑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사과를 하건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건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또 사실 그 주민 대표인 의원들에 대한 이 공무원들의 태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사한 일, 뭐 복지부동 이런 부분들 많이 비판을 하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이에서 주민 대표인 의원이 또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일종의 불만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은 의원은 나의 인사 권한이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 대표로서 와 있는데 단지 행정을 좀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하면서 나를 귀찮게 할 뿐이야라는 태도로 접근한 부분이 없는가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 여태까지 쌓이다가 좀 표면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도의회 인사권이 넘어갔는데 그거 분명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어떤 의원의 어떤 그 갑질 여태까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례를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뭐 해외 연수를 갔는데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담당 공무원한테 시킨달지 또 뭐 도의원 숙소가 있는데 담당 업무가 아닌 공무원한테 숙소 청소를 요구한달지 뭐 이런 일도 해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로 이런 갑질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예방책도 마련해야겠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의원들은 그간에 쌓여있던 어떤 이러한 불만들,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뭔가 좀 소극적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좀 바꾸려고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러한 곳에서, 이런 가운데
뭔가 이렇게 사건이 불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시각이 조금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은 뭐 우리 사회 전반에 뭐 가불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 건의 경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도 의장의 완벽한 갑질이고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명확히 하고 계신 거고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우성 국장님은 공무원과의 문제, 공무원 감시의 문제 속에서 불거진 그런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넘어온 거가 사실은 시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또 가능하게 예. 실현이 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거부감이나 저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지방의회와 협조해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정말 제가 들었던 말로는 의회 파견되거나 의회 이제 보직을 배정받으면은 꿀보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개선되는 것이 같이 있어야 지금 이런 갑질 문화를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을 얻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성 의원님 어떻게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우성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건은 좀 양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의회와 공직의 관계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뭐 이 건이 송지용 의장의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기자회견도 있었고 일부 사안에 대한 뭐 조사가 인권위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제가 아는 사실은 두 차례 송지용 의장의 사과가 있었고요.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공개적인 부분에서 사과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 부분은 이제 도 인권 담당관에서는 도의원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예. 인권위에 아마 제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서영근 의원님, 송 의장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과 지금까지 한 것 충분합니까?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퇴해야죠. 도 의장직은 바로 사퇴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더하고 뺄 것 없습니다. 예. 도 의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직책이에요. 대단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고 또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치적 대변에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는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우선 당장 오늘이라도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고 도 의원직까지 저는 내려놓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시각,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다만 도의원을 내려놓는 것은 도 의회 내에 윤리특위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전북 도민들의 시각에 걸맞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전라북도 의장의 일탈 사건이 지금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의장을 누가 선출합니까?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공동 책임의 자세,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장을 계속적으로 선출했던 그 책임자로서 전라북도 도의원 전체가 전라북도 도민 모두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유감과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랬을 때 우리 전북 도민들이 전라북도 도의회와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에 대한 조그만 일말의 따스한 감정을 새롭게 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우성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과 있었고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 진상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소를 하긴 했는데 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또 피해 당사자와 같이 이제 또 관련된 분들의 어떤 의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은
이 사과 이후에 과연 도의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스스로의 인식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집중해서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송기용 의장 건은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뭐 이 건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논란, 문제가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우성 국장님, 그 지방 의원들의 여러 문제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건들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전 의원이 되셨죠. 송성환 전반기 의장을 맡으셨던 도의회 송성환 전 도의원이 지난달에 이제 대법 판결로 결국 유죄 선고를 통해서 의원직 상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뇌물수수거든요. 예.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정말 이것과 관련된 도의회의 대응 그리고 지방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떤 이것을 예방하거나 자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마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전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정말 비리 백화점이라고 뭐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었죠. 코로나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갔던 일도 또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까지 했었죠. 그 뒤로는 또 이제 자기 업체를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시켜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 지방계약법도 위반하고 이해관계 충돌로 또 징계도 받았습니다. 윤리조치 통해서. 예. 또 최근에 경로당 방진만 사건으로 부정청탁했던 의원도 계시고요. 그 외에도 전주시 의회 뭐 선거법 연루된 분, 부동산 투기 의혹, 음주운전. 예, 이거는 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너무 시민들에게도 충격을 줬을 뿐더러 시 의원들이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완전히 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 예. 외에도 뭐 익산시의회, 예. 정읍시의회 사건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또 조금 도민들에게 네. 큰 실망을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네. 그만큼 조금 문제가 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작년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던 그런 분인데 올해 또 공무원에게 욕설을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정말 큰 반발을 하시고 이제 욕설을 한 이유도 조금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조규대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의정 활동하는 자기가 이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시민들도 보고 있는 자리에서 험한 욕설을 했다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금 송지용 의장의 경우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분명히 그분도 시민의 세금을 받고 시민의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인데, 그럼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고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데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큰 반발을 일으키면서 계속적으로 논란을 이어갔던 그런 사례였고요. 뭐 정읍시에서도 음주 출장 갔다가 대낮에 음주 마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의원 간 그렇습니다. 성추행.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정읍시회 같은 경우에 윤리특위 개최가 또 부결이 됐어요. 이따 차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원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의원 스스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꼭 이 의원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조금 기억나거나 좀 이건 조금 심각하다 했던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한두 건만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떤 사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속해 있는 전주시의회도 예. 뭐 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을까지 썼는데 뭐 제가 전주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주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기억보다는 제가 봐서는 전주시의회에서 다양다종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저는 가장 좀 뼈아프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티가 상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이 소집이 안 돼요. 소집이. 소집권이 물론 소집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자고 눈여겨보고 있지만 시의회에서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예. 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어 간 것이 의회 내에 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윤리특위의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그 시스템을 거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완벽하게 가동시키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고 이런 좀 구조적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안적 초점을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원님 뭐 아까 저기 도의장 문제 얘기할 때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안들도 조금 시민들의 생각이나 뭐 시선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일탈들도 많은데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따가 윤리특위 문제가 혹시 나오면 그때 뭐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영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권 내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윤리특위를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한 제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소 약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실은 의회 정치 역사상 뭐 양당 다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기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아마 방어하는 부분은 아마 지방 의원들을 뽑을 때 어떤 과정에서 선출을 하느냐. 그래서 후보 검증의 단계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 후보 검증의 단계를 아마 좀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윤리특위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일탈에 계속되는 이 사안들이 왜 반복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1차적 원인은 당장에 당사자에게 있겠죠. 당사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근데 이것으로만은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가 하는 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당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뭐 국고보조금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에는 공직자 후보 공천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우리 정당은 그게 걸맞는 정치 사회적 자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자질 있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서 시민들에게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라북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단 말이죠.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쉽게 하나 표현해서 좋은 상품을 엄선해서 내어놔야 되는데 자꾸 불량품들을 자꾸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럼에도 이 불량품을 자꾸 사 먹고 하는데 그러다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민주당의 공천 구조와 과정에 있어서 이 현재 자꾸 나타내는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먼저 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서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번에 우리 전라북 도당에서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다 참여를 시켜서 13분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의원들 후보자들을 입지자들을 어떤 식으로 후보로 만들 거냐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들어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은 권리당원 100%로 지방 광역의원과 기초를 뽑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70% 정도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30% 정도를 정당 투표로 하자. 그리고 토론회를 2회 정도 주최를 해서 그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자질 이런 걸 미리 사전에 검증시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탈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모았고 또 도당에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공심에서 어떤 통과를 시켜서 결론을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길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의 문제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성경찬 의원님께서는 도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사전에 검증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물론 뭐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도입될 제도고요. 박우상 국장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지금 30년 넘게 어떤 이 지역의 패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예.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예. 이러한 정치 구조를 지역에 만들어 놓은 것은 지역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민 의사가 왜곡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공천을 받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후보 검증 과정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주민들,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 지역에서 패권을 발휘하고 있는 독점을 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이런 정치 활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스스로의 책임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성경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정치 기득권에 속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재창출해가는 과정으로서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제 뭐 검증 문제도 후보 검증 문제도 항상 지적을 해왔는데 공천 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당의 소속 의원들이랄지 단체장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제대로 함으로써 이게 일종의 관리의 어떤 한 방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싶으면은 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 개인의 일탈, 그 예. 단체장 개인 또는 의원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당의 책임을 쏙 빼요. 예.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민주당에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민주당과 그런 민주당을 계속해서 지지해온 어떤 지역 시민들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 옆에 이제 서윤근 의원께서 계시는데 야당도 어떤 대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지역은 좀 뒷전이고 뭐 정치 공학에 따른 중앙에서의 어떤 권력 내지는 영향력 확대 또는 이제 뭐 거대 담론이나 진영 논리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바로 곁에서 느끼고 있는 내 삶의 정치에 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달리 갈 곳이 없어서 민주당을 찍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단순하게 지금 여당의 책임만 묻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어떤 후진적인 정치의식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지 마시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야당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기회가 갈 수 있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정치가 활력을 얻고 뭔가 바뀌고 발전을 발전의 어떤 그런 전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려면은 야당이 좀 더 성장하고 실력 발휘를 좀 해서 주민들로부터 실력을 좀 인정받고 그래서 몇 자리라도 좀 차지해서 예. 안에서 함께 좀 서로 싸우고 그리고 협조해가면서 상황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에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북도 원내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대부분의 요즘 그 광역단체가 교섭단체를 한 개밖에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2개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지방정치나 여러 가지 정치 부분에 원만한 그 지방정치를 끌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지금 지방의원 일탈 문제 토론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당의 문제다, 중앙당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야당이 좀 실력을 키워라라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서영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저는 9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이나 전북 도민들에게 흡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뭐 자질 검증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언제쯤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위원회 내용은 혁신위원회 결과를 도당에서 언론에 발표를 하셨고 이제 공심위에 이제 그 결과를 넘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심위에서 그런 결과를 받아주실 건지 안 받아주실 것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이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아까 좋은 그 후보를 뽑는데 검증하는데 아마 그 일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방의회 대책으로 조금 토론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 뭐 불법, 탈법, 일탈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윤리특위가 이제 가동이 되거나 윤리특위 얘기가 나옵니다만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박우성 국장님 그때 그간의 그 윤리특위 우리 결정의 문제들 조금 결정 이후에 또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네, 자정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작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의회 스스로가 지금 자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례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또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송송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도장이 선출이 되고 난 뒤에 뇌물수수 문제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조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 어떤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물론 그 성격이 뇌물은 아니다고 이제 강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런데 의회가 정작 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회의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징계해야 될 사항인 건 맞는데 본인은 무죄임을 항변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사법 절차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바로 또 징계를 하기는 그러니 의사 진행을 중단시키는 수준으로 이렇게 징계를 미루는 권고를 내렸어요. 자문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가지고 의사 진행 중단한 채로 1년 넘게 또 지내다가 그래서 전반기 의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이 자문위원회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뭐 도의회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의장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판에
이런 의사진행 중단하는 권고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동안도 도의회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의사진행까지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아무 징계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임기를 다 무사히 뭐라고 해야 될까 명예롭게 맞추셨어요. 예. 그리고 결국 지금 와서는 이제 이분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윤리특위는 뭘 하겠다고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의회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행안부 결정이 나왔어요.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평근 의원이 그거를 받았던 것이 벌써 이게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3년 동안 윤리특위를 안 열다가 저희가 참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도의회에 제출을 했죠. 예. 그랬더니 그걸 받고 나서야 그 윤리특위에 회부해가지고 출석정지 14일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유치원 대표는 유지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들어도 네네. 윤리특위 문제를 뭐 있는데도 작동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의원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특위나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자문위를 구성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위원회 송송한 의원권에서 자문위를 열었을 때 그 자문위원회 성격은 법률가, 시민단체, 교수님 여러 분들이 끼어 있는 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이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뭐 반론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송송한 의장은 정확히 윤리특위를 열어서 공개 사과라는 어떤 사과의 종류를 분명히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의사봉을 뺏는 경우까지 실해온 다음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출석정지라는 또 징계까지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시민단체나 도민분들께서 바라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리행동강령에 의해서 전라북도는 모든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에 3개 시군이 무주 부안 장술 재환 시군이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도 9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의 이 징계 절차나 종류를 보면 경고와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의권이 있는데 이 종류들을 보시면 이 사안에 속한 부분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좀 부족하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현재는 이 정도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저도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윤리특위는 그렇습니다. 윤리특위는 하나의 지방의회 내부의 사법기구라 할 수 있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윤리특위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의회 내부 자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뭐 그거는 뭐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왜 이제 문제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인가? 일단 구성 형식상으로 이게 좀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의원을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윤리특위가 또 똑같은 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대등한 관계의 의원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을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연고주의나 관계주의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동료 의원이 징계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라북도의
지방의회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 거의 독점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당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읍참마속의 엄정함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남이가 하는 동료의식이 반로되기가 대단히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어떤 형식 조건, 구조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 속에서 칼이 빼어져서 칼이 휘둘려져야 되는데 그 칼은 잘 빼어지지 않고 녹슨 칼이 되어서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조금씩 지방의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윤리특위 구성원에 의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뭐 동수로 하든지 어쨌든 발언권과 결정권을 그대로 가지고 윤리특위 구성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윤리특위의 위상과 역할이 다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특위를 당연히 열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도 윤리특위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우리 시민들이 윤리특위를 소집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좀 주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봐서는 현재 윤리특위는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필요한 징계, 필요한 내부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윤리특위 구성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소집권도 좀 시민들에게 일부를 네.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실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운 자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의당이나 야당에서 이 윤리특위법령 쉽게 말하면 아까 윤리특위 위원회 구조를 바꾸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령이라서 우리 정의당이나 야당들께서도 정부 권한을 많이 내셔서 이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바꿔줘라고 계속 정부 권한을 내실 필요성도 있다.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박우성 장님 조금. 네, 근데 저 성경찬 의원님이 아까 지금의 수준의 어떤 그 지금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나 또 조례에 따라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약하니 개선해달라고 아마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안 지키는 게 맞아요. 제대로. 그리고 징계 수위 뭐 강화를 이것도 별표 기준까지도 아마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의원들의 어떤 지방자치라는 그 어떤 본질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지방 의원들이나 이 주민 대표를 뭐 법령과 어떤 규정 제도로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결과를 통해서 제도 안에 관철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규정들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송상준 의원이 두 번째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면허 뭐 정지였던가요? 받았어요. 1년 반이 다 되도록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신상 발언을 통해 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뭔가 봤더니 신상 발언하는 기회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가지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본회의장에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징계가 없었던 거예요. 1년 반 다 되도록. 그러다가 이제 한승진 의원이었죠. 음주운전으로 또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다른 사건들도 많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두 건을 함께 모아가지고 결국 윤리특위를 열었습니다. 그 윤리특위에서 나온 결정이 뭐였느냐? 공개 경고였어요. 공개 경고가 뭐냐면은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의장이 자 공개 경고 처분 내렸습니다. 의장으로서 공개 경고합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거던데요. 저는 징계 수위도 수위지만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그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걸 꼭 지켜야겠구나. 이런 윤리의식을 내가 갖춰야겠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식조차도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이든 또는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건 이건 사실 의원들 간에 합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규제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뭐 그런 기준들이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 책임을 마치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 아까 뭐 구조적인 문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극복하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우선 국장님 말씀에 뭐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정당 소속의 그 공천을 받아서 선출직에 당선된 분들은 이런 지방의원의 경고나 사과나 이런 징계를 받게 되면 다음 공천에 아주 불리한 경우를 당합니다. 페널티를 줘서 쉽지 않은 다음 지방선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일부 일탈 의원들의 망각으로 아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되고 나서도 또 공천을 받고 올라오셔서 결국에는 아니 도대체 후보 검증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공천 과정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오잖아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요.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그 문제들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자 어떤 제언 같은 거요.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윤근 의원님부터 조금. 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의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지위는 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 의원에게는 또 도덕적 지위 그리고 정치적 위상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 속에서 자기활동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 모든 지방 정치인들이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 정치의 정치인의 자질을 높이고 지방 정치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국 최후의 보루는 우리 정치 유권자,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한 사회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송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특정 지방 의원들의 일탈로 도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더욱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방의회가 지역의 우리 민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매짐을 하겠습니다. 예, 박우선 국장님. 네, 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까 민주당과 또 야당의 제가 어떤 바람 같은 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이제 서윤근 의원님처럼 우리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이러한 지방 의원들의 비리 사건이 보도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지방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만약에 잃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그 정치 기득권자들끼리 그들끼리만의 이 잔치로 이 정치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권자로서 이 부분을 꼭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 내년에 있고 그 앞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한데요. 지금 그래서 다들 선거에 몰두하고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실망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를 버리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정치인들 단순히 본인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다음 선거에서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 민주당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나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나의 전망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하셔서 앞으로의 지방선거 대선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방 의원분들, 지방에서 정치를 하시는 또 단체장들 이런 분들의 행동이 결국엔 영향을 다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민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지방의회 여러 논란들에 대해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 역할이 한층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 30년에 걸맞게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